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1994년 12월 19일 일요일 새벽 1시 40분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포트 엘리자베스 근처에 위치한 외진 숲속에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서요. 엔진이 꺼지자 사방은 금세 정적에 잠겼죠.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성이 내립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짧게 말을 주고받더니 그중 한 명이 결심한 듯 조수석으로 돌아와요. 문을 벌컥 여는데 그 안에는 겁에 질린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27살의 앨리슨 보터였어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던 남성은 이내 입을 열어요. 당장 차에서 내려. 이 한마디로 평범했던 밤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하루 전날인 12월 18일 토요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앨리스는 친구들과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처 해변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였죠. 헤어지기 아쉬웠던 친구들은 다 같이 앨리슨의 집으로 가서 저녁으로 피자도 시켜 먹었고요. 한참 웃고 떠들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은 자정이 넘어버렸습니다. 이제 슬슬 헤어질 시간이 된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둘 타고 온 차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차가 없던 거예요. 당시 남아공은 정치적 문제 때문에 치안이 특히 좋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앨리스는 친구를 혼자 보내기 걱정됐고 집까지 태워다 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친구를 내려다주고 돌아오니까 시간은 새벽 1시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늘 차를 세우던 주차 자리에 가는데 아니 곳에 누가 거기다 차를 세워놨더라고요. 아 여기 내 자리인데. 좀 아쉬웠지만 다른 자리를 둘러보던 중에 멀지 않은 곳 빈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거리였죠. 거기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있던 짐을 챙겨서 내리려는데 운전석 쪽 문이 확 열립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칼을 들이대요. 죽기 싫으면 조수석으로 옮겨라. 앨리슨을 협박합니다. 그리곤 좀 이상하게 자기를 클린턴이라고 소개하면서 1시간 정도 차를 좀 빌리겠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집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묘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이 클린턴이라는 남자는 자신의 친구를 태워가야 한다면서 한참을 운전해서 마을을 벗어났어요. 그동안 두 사람은 꽤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묘하게 상냥하고 친절한 듯한 그 남성의 태도에 앨리스는 왠지 모르게 진짜로 안전히 집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해요. 차는 곧 인적이 드문 거리에 도착했고 잠시 후 검은 옷을 입은 몸집이 작은 한 남성이 차에 올라탑니다. 지금까지 안심했던 앨리스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뭔가 싸한 기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클린턴은 그 남자를 테운스라고 불렀습니다. 테운스, 클린턴, 앨리슨까지 이 세 사람이 탄 차는 점점 더 인적이 드문 교회로 향했어요. 그렇게 차가 멈춘 곳은 나무가 우거진 외진 숲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앨리스는 갑자기 차에서 내리라는 클린턴의 말에서 정말 쎄한 기분을 느꼈어요. 정말 여기서 내리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그냥 이 차 너네 다 줄 테니까 나만 두고 가라, 살려달라 부탁했어요. 근데 그 순간 클린턴의 표정이 확 변합니다. 지금 당장 내리라고 강하게 말해요. 순간 겁이 난 앨리스는 일단 시키는 대로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살펴볼 새도 없이 클린턴이 그녀에게 달려들어요. 그리곤 끔찍한 범행이 시작됩니다. 앨리슨을 성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와중에 공범 태운수는 옆에서 막 혼자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안 돼. 나 이러면 안 돼. 아, 프란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앨리스는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정확히 들었어요. 클린턴을 프란스라고 부르는 걸요. 자, 어쨌든 이 끔찍한 시간이 흐르고 클린턴, 그러니까 프란스죠. 하지만 헷갈리니까 일단은 클린턴이라고 계속 부를게요. 클린턴과 테온스가 대화를 막 나누는데 이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저 여자를 어떻게 하길 바랄까? 막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사탄이 어디서 나온 거죠? 이때 테온스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우리가 저 여자를 그냥 죽여버리길 바랄 거야. 이 얘기를 들은 앨리슨이 뭐 저항을 할 틈도 없이 클린턴이 그녀의 귀에 대고 미안해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을 졸라요. 두 사람은 기절한 앨리슨을 40분간 성폭행했습니다. 깨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녀의 목을 다시 졸랐죠. 이들의 범행은 앨리슨이 미동조차 하지 못할 때까지 이어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앨리슨이 정신을 차렸을 때 본 것은 자신의 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두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그리고 살 찢기는 소리가 선명히 들렸죠. 이내 자신의 목이 잘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상처가 깊은 건지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한참 앨리슨의 목을 자르던 그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앨리슨은 본능적으로 지금 죽은 척을 해야겠구나 생각합니다. 숨을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 목이 너덜너덜해서 호흡이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뒤집어서 엎드렸고 자신의 목에 손을 대서 상처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자상이 얼마나 깊은지 그녀의 손이 그 상처 사이로 쑥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출혈을 막으니까 호흡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앨리스는 곧 호흡을 조절했고 숨소리를 내지 않고 잠잠하게 있을 수 있었죠. 테온스는 숨이 멈춘 듯한 앨리슨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쟤 죽었을까? 클린턴이 답했죠. 저 상황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없어. 두 사람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곳에 버려둔 채 차를 타고 떠납니다. 주변은 곧 조용해졌어요. 홀로 남은 앨리스는 이제 진짜 나는 죽겠구나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곤 자신의 피로 모래 위에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아까 들었던 범인의 본명 프란스와 엄마 사랑해요 라는 짤막한 편지도 남겼죠. 그녀는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꽤 가까운 거리에서 반짝이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발견해요. 도로가 가까이 있나? 순간 앨리슨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싹 텄죠. 조금만 더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곤 젖먹던 힘을 다해서 무릎으로 땅을 딛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뒤로 젖혀질 듯 기우는 것 같더라고요. 목이 뭔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에 머리를 단단히 붙잡았죠.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때 앨리슨의 갑상선이 밖으로 튀어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이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다고 해요. 게다가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배에서 뭔가 막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복부가 벌어져서 내장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경악했지만 이대로 죽을 순 없었어요. 근처에 괴한들이 버리고 갔던 그 옷을 발견했고 그걸로 복부를 단단히 묶어요. 한 손으로는 머리가 떨어지지 않게 받친 채 기어가다시피 도로로 향합니다. 간신히 중앙선 쪽에 도착하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져서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졌죠. 약 10분 정도 지난 새벽 2시 45분, 한 대의 차량이 그녀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곤 젊은 남성 한 명이 내려요. 그는 티안으로 수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티안은 수의학적 지식을 떠올리며 밖으로 나와 있는 앨리슨의 갑상선을 다시 내부로 집어 넣어주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켜줬습니다. 앨리스는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졌고 즉시 응급수술이 진행됐죠. 베테랑 의료진조차 생존을 확신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이 50여 군데의 자상 중에 그 어느 것도 동맥이나 급소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상처에도 감염도 없었고요. 진짜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나고 앨리스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곧 의식도 돌아옵니다. 그녀는 큰 수술을 거치면서도 이 사건의 모든 사항을 전부 기억했어요. 그만큼 범인을 잡고 싶다는 마음이 절박했다는 거겠죠. 경찰은 범인들이 가명을 써가면서까지 사건을 저지른 점과 또 잔혹성을 봤을 때 이건 전과자의 소행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앨리슨이 범인의 이름을 기억했잖아요. 용의자들을 금세 추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진을 가져와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앨리슨은 정확히 2명의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들의 신원과 알리바이를 확인한 결과 클린턴과 테운스라는 게 밝혀졌고 그들은 바로 체포됐죠. 클린턴의 본명은 프란스 뒤토이트로 어려서부터 분노와 폭력으로 감정을 표출했다고 해요.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한다거나 방화까지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문제는 그가 저지른 범죄 대부분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이던 아버지가 항상 상황을 덮어주곤 했거든요. 누구도 그를 멈출 수 없었고 프란스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무렵에 남아공 사회에서는 사탄주의 범죄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사탄 공황이 퍼지고 있었어요. 프란스는 도파민에 중독된 것처럼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했고 그런 사탄의 공포가 퍼지는 그 분위기를 기회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사탄 숭배 집단과 어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어둠의 마녀라고 불리던 여성을 만나서 결혼까지 해요. 그 뒤로는 스스로를 사탄의 제자다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폭력성과 잔혹성에 더욱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범인 테운스 크루거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19살로 프란스보다 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범죄자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죠. 커서는 그토록 증오하던 아버지처럼 교도소를 들락날락 거렸고요. 사탄 숭배 집단에서 만난 이 2사람은 이때부터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앨리슨을 납치하기 전에 한 여성을 추행한 뒤에 집에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이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가 될 뻔했어요.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아예 피해자를 살해하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앨리스는 이들의 이 끔찍한 계획에 희생될 뻔한 겁니다. 체포 이후에 이 2사람은 앨리슨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프란스는 그 말을 듣고 절대 그럴 리 없다 막 소리를 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기절까지 해요. 정말 뻔뻔하고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죠. 1995년 6월 프란스와 테네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사람은 과거엔 처벌을 다 피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그들의 변호인이 재판석 앞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자들을 돕고 싶지 않다라고 선언하면서 변호를 거부한 겁니다. 이런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검찰 측의 주장에 반박할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고 결국 당연스럽게도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2사람은 납치, 강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법원은 그들의 잔혹성과 범죄의 강력성을 고려해서 사면이나 가석방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야 한다라는 엄중한 판단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평생 감옥에 있을 것처럼 보였죠. 한편 피해자 앨리스는 자신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많은 이들 앞에서 생존과 희망에 대해서 연설했고 또 비슷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도 이어갔죠.
후에는 결혼도 하고 아이 둘의 엄마가 되면서 그녀는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있고 28년이 지난 2023년 7월, 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이 평온은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프란스와 테온스가 가석방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피해자 앨리슨에겐 어떤 통보조차 없었죠. 그녀의 삶이 다시 위협에 노출된 거예요. 앨리슨은 정말 심각한 충격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석방이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해 다시 싸우기 시작했죠. 사실 이 가석방이라는 게 범죄자가 일정 기간을 복역한 뒤에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게 증명됐다는 그 전제하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즉, 이 반성과 재활이 핵심 전제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프란스와 테온스 이 두 사람 모두 반성은 없었어요. 특히 프란스는 피해자가 내가 저지른 사건을 관련해서 책과 영화를 냈고 이걸로 돈 많이 벌지 않았냐.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내 지분도 좀 있지 않나? 나한테 돈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파렴치한 말까지 했더라고요. 반성은커녕 피해자 앞에서 뭐 이런 제안이나 하는 그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가석방이 되는 건 이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앨리슨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결국 두 사람의 가석방은 허가된 지 약 2년 만인 2025년 2월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정의가 다시 실현된 거예요. 앨리슨은 말합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생존자입니다. 라고요. 자신의 목숨을 끊어놓으려고 했던 이들이 결국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 사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공포보다도 이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 존재였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돼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텍사스주 디킨슨에 사는 제니퍼 슈엣은 이제 막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발랄한 아이였어. 근데 딱 하나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어둠이었지. 밤이 너무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맨날 엄마랑 꼭 끌어안고 잤다고 해. 1990년 8월 9일. 그날도 평소처럼 엄마랑 같이 방에서 잠에 들었어. 근데 다음날 엄마한테 엄청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 근데 오늘따라 제니퍼 잠버릇이 좀 심하더라고. 자꾸 뒤척거리고 엄마 바로 차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약간 예민해진 엄마는 결국 딸을 깨워서 혹시 오늘 하루만 따로 자도 괜찮겠냐고 부탁을 하게 됐지. 제니퍼는 엄마 부탁이라면 다 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엄마 엄청 사랑했거든. 그래서 푹 쉴 수 있게 얌전히 자기 방으로 갔고 엄마는 곧장 잠에 들었어. 엄마한테 일단은 자기 괜찮다고 큰 소리치고 방으로 오긴 했는데 이게 또 혼자 자려고 하니까 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 좀 달래려고 책을 읽다가 스르르 잠에 들게 됐지. 그렇게 한참 잠에 들어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됐거든? 뭐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여기가 방이 아닌 거야. 바뀌더라고. 심지어 모르는 남자 품에 안긴 채 어디론가 옮겨지고 있었어. 제니퍼는 깜짝 놀라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려고 했지만 그 남자가 입을 막아버려서 꼼짝없이 잡혀갈 수밖에 없었지. 걔 얼마나 걸었을까? 어떤 차 앞에 서더니 그 안에 같이 타는 거야. 그리고 제니퍼를 자기 무릎에 앉히고 막 애를 진정시키더라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되게 다정하게 말을 하는데 괜찮아. 아저씨는 그냥 잠복 경찰이야. 솔직히 이거 거짓말 같았거든. 근데 차라리 이 말이 사실이길 바라는 마음에 뭔가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우선 알겠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제니퍼가 좀 진정했다고 생각했는지
조수석으로 옮겨 태우고는 차를 출발하더라고. 근데 제니퍼는 차가 출발함과 동시에 깨달았어. 아, 나 납치당한 거구나. 그리고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됐지. 그 사이에 차는 골목골목을 지나서 제니퍼가 다니는 초등학교 주차장에 도착했어. 그리고 그 남자가 차를 세우더니 대뜸 달을 가리키면서 말을 해. 저기 달 보여? 저 달 색깔이 변하면 엄마가 너 데리러 오실 거야. 제니퍼는 이 말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 그렇게 두려움에 애가 떨고 있을 동안 남자는 학교 주차장에서 담배도 피고 맥주도 마시면서 태평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리곤 다시 차에 탔고 시동을 걸었어. 그리고 한마디 하는데, 근데 너네 엄마 절대 안 오실 거야. 뭐야, 갑자기 겁을 주는 거야. 그 후로는 한마디도 없이 도로를 끝도 없이 달리더니 험한 자갈길을 지나서 풀이 무성한 들판에 도착했지.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더니 갑자기 대뜸 야, 뒤에 총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니퍼가 놀라서 뒷좌석을 살펴보려고 돌아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그녀를 엄청나게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제니퍼는 반항조차 못한 채 그냥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어. 아이가 충격에 힘이 빠지니까 이젠 양손으로 목을 조르기 시작해. 결국 제니퍼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 그리곤 끔찍한 일을 당하게 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제니퍼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남자한테 발목이 붙잡힌 채로 들판 위를 질질 끌려가고 있더라고. 슬쩍 주위를 살펴보는데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남자는 한참 걸어가더니 다리를 툭 바닥에 떨어뜨리더라고. 제니퍼는 자기가 정신이 든 걸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해. 살아있는 걸 혹시라도 알게 되면 또다시 끔찍한 폭행이 이어질 것 같았거든. 그래서 그냥 눈을 꼭 감고 죽은 척 연기를 하는데 남자가 그냥 가는 것 같아.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야. 곧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시동을 걸고는 떠나는 듯 했어. 제니퍼는 그 들판 위에 홀로 남겨진 거야. 남자가 떠났다는 확신이 들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우선 제니퍼는 앞선 폭행과 여러 가지 충격들로 힘이 다 빠져서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상태였거든. 그래서 진짜 간신히 오른손만 겨우 들어서 그 목 쪽을 이렇게 만져보는데 이게 느낌이 이상해. 뭔가 축축하고. 제니퍼는 자기 목에 깊은 상처가 났다는 걸 알게 돼. 귀부터 귀까지 이어질 정도로 아주 길고 깊게 그어져 있었어. 이건 겨우 8살짜리 아이가 보기에도 심각한 상처였지. 그 충격과 여러 가지 외부 상처들로 제니퍼는 계속해서 의식이 돌아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었다고 해. 그래서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쓰러진 채 있었지.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점점 해가 뜨기 시작해. 이제 아침이 밝아오니까 주변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슬쩍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둘러보는데 나무랑 하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 근데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요청하려고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진짜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고개를 드는 것조차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근데 점점 몸이 따가운 느낌이 들기까지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제니퍼가 눕혀진 곳은 개미굴 위였어. 개미들이 온몸을 기어다니면서 물어뜯기 시작했던 거지. 성대까지 깊게 베었는지 목소리는 나오지도 않고 끔찍한 폭행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데다가 계속된 개미들의 공격까지. 제니퍼는 중간중간 정신이 들 때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 이제는 완전히 해가 떴어.
덤불 사이로 자동차가 중간중간 지나다니는 게 보였지만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거지. 제니퍼는 진짜로 나 이제 진짜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졌다고 해. 근데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속상했어. 제니퍼는 겨우 8살짜리 그냥 어린 아이야. 그런 아이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받아들였다는 게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 체념을 한 제니퍼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개미굴 위에 힘없이 누워 있었어. 한편 다음 날인 8월 10일 아침, 제니퍼의 엄마는 딸을 깨우러 방으로 갔는데 아이가 사라진 걸 그제서야 발견해. 게다가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 불길한 예감을 느낀 엄마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 디킨스 경찰서의 형사들은 바로 수색을 시작했지. 소방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 주변을 싹 살펴봤지만 제니퍼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아이를 찾기 위한 수색은 계속됐지만 건지는 게 하나도 없었지. 이제는 초저녁이야.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동네 공터에 놀러 나와서 술래잡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던 시간이었지. 막 숲을 사이를 뛰어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진 거야. 그래서 넘어져서 뭐야? 하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아. 자기가 걸려서 넘어진 건 자기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던 거야. 심지어 피투성이에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지. 맞아. 그 아이는 바로 제니퍼였어. 제니퍼는 기적적으로 발견된 거야. 그리고 곧장 병원으로 옮겨지게 돼. 아이의 상태는 너무 심각했어. 아까 말했다시피 귀에서 귀까지 이어질 정도로 목이 아주 깊게 베어져 있었고 온몸은 개미에 물어뜯겨서 울긋불긋했지. 심지어 성폭행의 흔적도 남아있더라고. 제니퍼는 그 당시에 의료진들이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소리를 얼핏 들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해. 그러니까 자기가 뭘 당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어린 아이였던 거지. 끔찍한 일을 당할 동안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스스로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알지는 못했지만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혔다고 해. 상태를 확인해 주려고 다가간 남자 의사 선생님의 배를 걷어차 버릴 정도로 남자가 다가오면 진짜 겁에 질릴 정도였대. 엄마는 이제 밖에 경찰이 있으니까 안심해라 라면서 아이를 위로해줬지만 제니퍼에게 더 이상 경찰도 안전한 인물이 아니었지. 사건 당시 범인이 자기가 잠복경찰이라고 거짓말했었잖아.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던 거야. 경찰도 의사도 모든 게 무섭기만 했어. 항상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배웠던 경찰이 자기한테 범행을 저질렀다고 느꼈으니까 제니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서웠을지 솔직히 가늠도 안 돼.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동네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어. 디킨스는 이웃끼리 되게 친한 편이고 제니퍼 또래의 아이들이 되게 많았거든. 동네 주민들은 빠르게 범인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경찰도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갔지.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고 사건 현장을 샅샅이 뒤졌다고 해. 그 결과 도랑에서 범인과 제니퍼의 옷가지를 발견했어. 경찰은 거기서 DNA를 추출해서 대조를 하고 또 주변 수색을 이어갔었고 그리고 실제로 범인을 목격한 제니퍼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돼. 사실 제니퍼는 너무나 겁이 났지만 범인을 꼭 잡고 싶은 마음에 용기 내서 범인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적기 시작해. 사실 지금 제니퍼는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거든. 목에 부상이 심해서 성대가 반으로 갈라졌을 정도야. 그러니까 아예 말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거지. 그래서 글로 누구보다 열심히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는 모든 걸 적었어. 제니퍼는 우선 범인의 이름을 기억해내. 그의 이름은 데니스. 데니스는 얼굴이 기름졌고 또 옆구리엔 흉터도 있었어. 그리고 차 옆부분이 좀 찌그러져 있었었고 차에 맥주캔이 엄청 많았던 거랑 어떤 담배를 피웠는지 그 모든 걸 세세하게 기억해낸 거야. 증언을 모으려면 누군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 근데 경찰과 남자
모두를 너무 두려워했어. 결국 중환자실에 있던 간호사 언니가 경찰을 대신해서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제니퍼가 쪽지에다가 그걸 다 적으면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갔다고 해. 모두들 제니퍼가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씩씩했어. 누구보다 열심히 사건을 서술했지. 사건이 발생한 지 4일 후에는 몽타주 전문가들과 함께 범인의 몽타주를 그리기도 해. 제니퍼는 그 순간이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려웠지만 범인을 꼭 잡고 싶었어. 단순히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해. 그런 그녀의 강한 의지 덕분인지 기적 같은 일도 발생하는데 반으로 갈라져서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줄 알았던 성대가 모두 회복을 한 거야. 이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제니퍼는 기적처럼 되찾은 목소리를 곧장 범인을 잡는 데 사용했어. 아직 어려서 그 글 쓰는 게 조금 서툴렀거든. 하지만 말은 달랐지. 사건을 더욱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 이름부터 몽타주, 차량 정보까지 진짜 사소한 정보들까지 모두 다 전달한 거야.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세해서 범인을 잡는 건 진짜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두의 기대와 다르게 도무지 잡히질 않는 거야.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 그리고 사건에 대한 관심도 점차 식어가게 돼. 하지만 제니퍼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어야 됐지. 단순히 밤을 무서워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두울 때면 아예 혼자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야. 남자를 극도로 무서워하기도 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했어. 항상 외출을 할 때면 용의자를 찾기 위해 사냥을 나가는 기분이었대. 모두를 경계하게 된 거지. 새로 이사온 이웃이 범인이진 않을까? 사실 맨날 보던 우체국 아저씨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의심하게 되기도 했고 어떨 때는 범인이 다시 찾아와서 죽일 거라는 그 불안감에 집안에서도 맘 편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해. 모든 게 두려웠지만 제니퍼는 열심히 견뎠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도 다니고 지역 도서관에 사서로 일하기도 하고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예전처럼 자기 삶을 살게 된 거지. 이제는 조나단이라는 든든한 남자친구가 생기기도 해. 이제 공포심도 다 극복한 거야. 진짜 큰일을 겪고도 씩씩하게 이겨낸 제니퍼가 진짜 대견하고 또 멋지더라고.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지. 사건이 해결된 건 아니잖아.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 그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 사건이 발생하고 18년 동안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형사들이 다 투입됐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 형사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제니퍼는 눈물을 흘렸다고 해. 그런데 그 눈물의 의미는 자기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지. 자기가 겪었던 고통을 또 겪는 사람이 없길 바랬던 거야. 근데 이 시간이 오래 흐른 게 더 좋은 점도 있었다. 그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DNA 검사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던 거야. 보관하고 있던 범인의 옷과 제니퍼의 옷을 FBI로 보내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대조를 시도해보게 되는데 얼마 뒤 FBI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 DNA 대조 결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야. 그는 바로 데니스 R. 브래드포드. 데니스는 1997년 핫스프링스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납치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다고 해. 앞선 사건으로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고 지금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중이었지.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경찰들은 사건 당시 제니퍼가 말한 그 증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 우선 이름이 똑같지. 그리고 당시 생긴 것도 몽타주랑 판박이야. 이걸 확인한 경찰들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해. 실제로 끔찍한 일을 당하면 기억이 흐릿해질 수도 있는데 8살 아이가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한 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 제니퍼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느껴지지? 자, 그럼 범인 데니스는 대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는 결혼도 했고
의붓아들이 3명이나 있을 정도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더라고.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진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고 있었던 거야. 그런 그의 집에 18년 만에 경찰이 들이닥쳤지. 데니스는 경찰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드디어 숙제를 해결하셨나 보네요. 라고 담담하게 말했다고 해. 그는 곧장 체포됐고 신문이 시작됐어. 데니스는 제니퍼가 살아있다는 것에 꽤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 당시 영상 한번 볼까? 이게 죄책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놀라는 것 같지? 경찰이 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건 자기도 모르겠대. 그날 제니퍼의 집 근처를 어쩌다가 지나가게 됐고 그냥 불이 켜져 있길래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제니퍼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했고 자기도 죽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한 거야.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병원이 제니퍼가 입원해 있던 그 병원이었던 거야. 사실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지. 한편 범인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니퍼는 진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 드디어 승리한 거라면서 진짜 감동받아 했지. 데니스가 잡힌 후에 제니퍼는 자기가 버려졌던 들판을 다시 찾아갔어. 한평생 그 장소를 극도로 피했었지만 범인의 재판을 앞두고 자기가 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가 제대로 처벌받길 바라면서 제니퍼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 그러던 중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져. 데니스가 재판을 기다리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게 된 거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니퍼는 너무나 괴로워했지. 범인을 처벌하고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그 18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잖아. 사건 발생 20년 후인 2010년, 제니퍼는 데니스의 무덤에 앉아서 피해자 진술서를 읽어내려갔어. 원래 같았으면 재판에서 범인에게 해줬을 이야기인 거지. 그 내용을 살짝 살펴보자면 당신은 피해자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난 19년 동안 매일매일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당신을 잡는 것에 몰두했기 때문이죠. 당신이 졌다는 것과 내가 강한 생존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니퍼는 사건 이후 후유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2012년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해. 제니퍼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이 정도 인생이면 해피엔딩이죠. 제니퍼는 지금도 다른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다고 해. 끔찍한 사건을 당했음에도 범인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그녀의 삶을 응원하고 싶어. 제니퍼가 노력한 만큼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나는 새로운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올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